Manners maketh comfort. Hundaligianum pionanam. Wow, Simmons. 당신의 공기청정기가 원형이라는 것. 자동 공기청정을 시작합니다. 결국 필터가 360도라는 것. 모든 방향의 오염물질을 흡입해 사각지대 없이 깨끗하게. 360 degrees. Perfect.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 근육통에 대한 걱정, 70도로 뜨끈하게 꾹꾹 눌러주니까 근육통엔 써보세요. 3H 지압침대 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환자가 2명 더 추가돼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온 30대 한국인 남성과 태국 여행을 갔다 온 16번 환자의 20대 딸입니다. 중국 방문 이력이 없는 환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 가운데 처음으로 55살 한국인 남성인 2번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국내 첫 확진 판정을 받았던 35살 중국인 여성 환자도 지난 주말 검사에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방문한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 관내 유치원과 42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환자 10명이 확인된 일본 대형 유람선에 한국인도 9명이 탑승해 현재 대안에 격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 내역을 21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오늘 2명 더 늘어서 모두 18명이었는데 조금 전 보건당국이 1명 더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나온 19번 환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확인된 2명의 환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 명은 최근 싱가포르에 갔던 30대 남성이고 다른 한 명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었던 환자의 딸입니다. 첫 소식 남주현 기자입니다. 오늘 새로 확인된 17번째 국내 확진자는 38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말레이시아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뒤 어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받고 오늘 확진됐습니다. 같은 컨퍼런스에 다녀온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확진받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공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중국에 다녀온 이력이 없어 신종 코로나 감염을 의심하지 않고 거주지인 구리를 중심으로 열 이틀 동안 일상생활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 연휴 때는 KTX와 SRT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에도 다녀왔습니다. 18번째 확진자는 16번 환자의 딸인 21살 여성입니다. 태국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족 여행을 다녀온 뒤 정형외과 수술을 받아 지난달 27일부터 광주 21세기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16번 환자인 어머니는 딸 간병을 위해 이 병원에 머물다 폐렴 증상이 심해져 함께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도 아프시기 때문에 병간호를 하면서 본인도 치료하시면서 이인 씨를 계속 같이 묵으신 걸로. 16, 18번 환자의 다른 가족들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보건당국이 조금 전 발표한 확진 환자는 30대 남성으로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17번 환자와 함께 싱가포르에 다녀왔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한세연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추가 확진된 19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지난 18일부터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석한 36살 남성입니다. 17번 환자와 같이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19번 환자는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말레이시아인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관할 보건소로 연락했고 지난 4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오늘 17번 환자 확진 뒤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9번 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서울의료원에 격리된 상태로 역학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 동선 등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자, 일본과 태국에 이어서 오늘 싱가포르까지 이렇게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이 나는 것처럼 이상 증세가 있는데도 중국에 간 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점은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 짚어볼 대목입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는 지난달 27일 고열로 광주 21세기 병원과 전남대병원 응급실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폐렴이 확인돼 두 병원 모두 관할보건소에 연락했지만 신종 코로나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몰라서 보건소에 연락을 드렸더니 보건소에서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말을 해서 결국 해당 환자는 21세기 병원에서 통원과 입원 치료를 계속 받으며 접촉한 사람의 수가 306명까지 늘었고 자녀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각각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12번, 17번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우한을 방문하거나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때 격리되지 않은 채 지역사회 활동이 계속되면서 접촉자 수는 눈덩이처럼 불고 방문한 의료기관들도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확진 검사할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에 정확하게 지침으로 내려보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당국도 이런 허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은 대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루에 160여 건의 진단 검사만 현재는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다라고 예상이 되는 중국을 다녀온 의심 환자에 초점을 맞춰서 검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새 검사 키트가 도입되는 오늘 7일부턴 검사량을 하루 2,000건 수준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모든 검사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자, 그럼 오늘 확인된 환자들이 그동안 갔었던 곳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18번 환자는 어머니와 함께, 그러니까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던 16번 환자와 함께 광주의 한 병원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병원에 있었던 환자와 의료진들은 현재 격리 조치됐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21세기 병원은 계속 통제 중입니다. 어제 16번 환자에 이어 오늘 18번 환자까지 모두 이 병원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다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나머지 보호자들도 안 되고. 오전 11시 반쯤 병원 후문 앞에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휠체어에 탄 18번 환자가 밖으로 나오고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차에 올라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접촉자가 대거 나온 병원 분위기는 어수선해졌다고 합니다. 일부 환자들이 다른 시설로 이송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여보세요? 1층에 있는데 아버지가 언제 출발하신대요? 그럼 아직 병원에서 별력이 없어요? 오후 3시 반쯤 환자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21세기 병원에 머물던 일부 환자들이 이 보건소 차량을 타고 근처의 다른 격리시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가 입원해 있던 3층이 아닌 5층, 6층에 있던 환자들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병원 근처 광주시 소방학교로 이송됐고 경증 환자들은 자가 격리 조치됐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층을 썼던 22명의 환자들과 일부 의료진은 아직 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담당 주치의가 오셔가지고 한 2주 정도는 이렇게 격리해야 된다고 하루 입원한다는 것이 이렇게 대화붙네요. 답답한 거 빼놓고는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 병원은 신종 코로나에 잠복기로 알려진 2주간 통제될 예정입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자, 17번 환자인 30대 남성은 싱가포르에 갔다 오고 나서 증상이 나타난 뒤에 열흘째 격리됐습니다. 그 사이에 집이 있는 경기도 구리와 서울을 오갔는데 어디를 가고 또 누구를 만났는지 당국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손형한 기자, 또 안상우 기자가 그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17번 환자 동선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공항철도로 서울역까지 갔고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어 경기도 구리시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뒤인 26일 저녁 설 연휴였죠. 몸에 열이나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단순 발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 환자가 중국이 아니라 싱가포르를 방문했다고 밝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게 이처럼 한양대병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에도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집 근처 삼성 서울 가정의원에 갔습니다. 진료 뒤 같은 건물에 있는 구리 종로약국에서 약을 받았고 오후 3시 반쯤 귀가했습니다. 이후 1월 28일 또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동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7번 환자는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됐는데 그 하루 전인 3일 동선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구리시와 서울을 오갔기 때문입니다. 17번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그제 저녁 8시 15분 이곳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역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온 뒤 길 건너 정류장에서 95번 버스를 타고 구리시로 돌아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 환자의 마지막 외부 일정입니다. 는 광나루 역에서부터 편의점, 버스 정류장 여기까지 소독하고 그 편의점을 폐쇄 조치하고 서울로 오기 전에는 구리시 집 근처의 병원과 약국을 들렀습니다. 오후 2시 반쯤 감기약을 먹고 속이 불편해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오후 4시 50분쯤 같은 건물 1층의 약국을 찾았습니다. 근처 상가에서 죽도 주문했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모두 휴업 상태였고 방역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객들이 다 우리 동네 분들이신데 장사도 장사하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지.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집과 직장 주변의 활동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애기들이랑 엄마들이 아예 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엄청 많은 시간이거든요. 완전히 지금 여기는 폭탄 맞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환자의 구리시 내 동선만 공개한 구리시는 체육관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2주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그럼 이 17번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명지병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청환 기자, 이 환자는 증세가 나타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네, 17번 환자는 오늘 아침 입원할 당시에도 계속 발열 증상이 있었습니다. 조금 내리긴 했지만 아직도 38도 정도로 열이 남아있어 해열제와 함께 수액을 맞고 있습니다. 다만 기침이나 가래 증상은 없고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폐렴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라는 게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의료진은 또 정밀 검사를 위해 오늘 밤 17번 환자의 PET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17번 환자는 현재 병실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음압병동에 병실 1개를 혼자 쓰고 있고요. 일반 환자식과 조금 다른 식사를 끼니마다 도시락으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자, 명지병원에는 그 3번 환자도 입원해 있는데 그 환자 비롯해서 다른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도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3번 환자도 17번 환자 바로 옆방에 입원해 있습니다. 3번 환자의 경우 현재 증상이 호전돼 양호한 상태인데 주로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같이 지냈던 어머니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입원한 지도 열흘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은 상태라고 병원 측은 전했습니다. 의료진은 3번 환자도 곧 완쾌 판정을 받고 퇴원 속을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각 병원에 수용된 다른 확진자들도 현재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고양 명지병원에서 SBS 강청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오늘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선 리포트에서도 짚어봤지만 나는 좀 이상이 있는데도 중국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대상에서 빠져서 좀 일찍 확인할 수 있는 걸 좀 놓친 측면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보완책은 없을까요? 네, 중국을 다녀온 경력이 없으면 사실상 무방비인데 네. 전 세계가 함께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내 환자나 보건당국의 잘못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16번 환자 같은 경우 의사가 신종 코로나가 의심된다고 했는데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요거는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자의 증세가 심할 때, 그리고 환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감염력은 높아집니다. 싱가포르에서 감염된 17번 환자, 주로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고 하고 네. 어제 한양대 구리병원에서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확진을 받았으니까 물론 결과가 좀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정황으로는 추가 감염자가 나오더라도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어제 태국을 다녀왔던 16번 환자는 고열과 폐렴 증세가 있었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병원은 극장이나 식당과 달리 온종일 머무르는 곳이니까 격리되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더 크고 이른바 슈퍼전파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앞으로는 16번 환자 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이제 보건당국이 발표한 이 19번 환자 역시 이제 싱가포르를 갔다 왔으니까 이 환자의 아마 동선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중국과 마찬가지로요. 동남아를 갔다 온 사람도 만약에 좀 이상 증세가 있으면 검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오늘 보건당국 담당자에게 같은 질문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루에 160명 정도밖에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중국 위주로 검사할 수밖에 없었고 네. 모레부터는 한 2,000명 정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폭이 좀 넓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대국민 협조가 중요한데요. 네. 고열, 기침, 가래가 있으면 마스크 쓰고 손 잘 씻어야겠습니다. 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본의 대형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 10명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일본을 출발해 동남아를 항해하고 그제 다시 요코하마로 돌아왔는데 3,700명 넘게 타고 있던 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다 나온 게 아닌데요. 승객 가운데는 한국인도 9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제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도착한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입니다. 이 배는 지난달 20일 요코하마를 출항해 가고시마를 거쳐 25일 홍콩에 기항했는데 그때 홍콩에서 내린 80세 승객이 현지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요코하마로 돌아온 뒤에도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승객과 승무원 3,700명을 태우고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제부터 승선자 가운데 발열, 기침 같은 의심 증상자와 홍콩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 273명을 추려 감염 검사를 한 결과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아침 일찍 행정선을 이용해 확진자들을 육지로 옮긴 뒤 인근 병원들로 긴급 이송해 격리했습니다.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요코하마 앞바다에서 태평양 연안으로 멀리 이동시켰습니다.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242명과 특별한 증상이 없는 탑승자 등 3,600여 명이 상륙하지 못하고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승객 가운데는 한국인도 9명 포함됐는데 오늘 육지로 이송 격리된 양성 확진자 가운데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네, 일본 특파원 연결합니다. 유성재 특파원, 오늘 요코하마 항해에 다녀왔죠. 지금 배에 있는 한국인 9명의 상황을 좀 더 알 수 있었습니까? 지금 확실한 건 오늘 양성 판정을 받고 육지로 이송된 10명 가운데 한국인은 없었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승객은 일본인과 중국인이 각각 3명, 호주 2명, 미국 1명이었고 승무원이 1명 있었는데 필리핀 국적이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감염 검사를 받은 273명 가운데 오늘 31명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 10명이 양성이었으니까 21명은 음성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일본 외무성이 각국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설명회를 열었지만 음성 판정자의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나머지 242명의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인 승객들은 일단 오늘 확진자 명단에는 없었지만 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크루즈선 승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확진자가 10명이나 나오면서 승객들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10人も陽性反応が出ているという事実は事実なので、自分がかかってないとは断言はできな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2주일간 승객들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감염 검사 결과에 대응하면서 의심 증상 여부를 체크한다는 건데요. 음성 판정을 받거나 아예 증상이 없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크루즈선은 오늘 낮에 태평양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식품과 의료품 공급을 위해 내일 오전에 다시 요코하마 앞바다로 돌아옵니다. 추가 감염자가 나온다면 이때 격리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많은 크루즈선이 머물다 가는 나라입니다. 부산항이나 제주, 인천항 등을 통해 한 해 20만 명 넘는 승객들이 들어오는데 크루즈선은 한 번에 수천 명이 타서 긴 시간 함께 지내는 만큼 항공기에서보다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큽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크루즈는 일본 오키나와발 선박으로 오는 11일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정원이 2,362명인 대형 선박으로 1,400여 명이 탑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과 13일에도 각각 타이완발, 일본발 크루즈가 부산항에 도착하는 등 이달에만 4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크루즈를 타고 입국한 사람이 지난해에만 26만 명입니다. 항공 여객기의 승객은 몇백 명 수준이지만 대형 크루즈엔 많게는 4천 명까지 함께 탑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며칠씩 먹고 자고 지내다 보니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 위험성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배 안에 오락실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배 안의 공기 흐름이 기내만큼 안정적이지 못한 것도 취약점입니다. 비행기는 공기의 흐름이 일정하거든요. 비말이나 이런 것들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나와도 주변으로 퍼지기보다는 그냥 아래로 그대로 깔려버리거나 떨어져 버리거든요. 우려가 커지자 해양수산부는 당장 11일 입항하는 크루즈부터 검역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상에 올라가서 건강에 관한 그 질의서를 받거나 발열 체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절차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 입항이 차단된 크루즈들이 우리나라로 뱃머리를 돌릴 수도 있는 만큼 검역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이번에는 환자 숫자가 여전히 계속 늘고 있는 중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정 특파원, 이제 중국에서 숨진 사람이 5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좀 새로 내놓고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이틀 연속 하루 새 60여 명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망자는 중국 본토만 491명, 홍콩까지 합하면 492명이 됐습니다. 이 확진자도 3,800여 명이 늘어서 24,300여 명입니다. 모레쯤 3만 명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에선 외지를 다녀온 사람들은 무조건 일주일에서 2주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예 집밖 출입을 제한하는 봉쇄령을 내린 도시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리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중국 푸젠성에서는요, 우한을 다녀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이 이걸 숨기고 수차례 연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4천여 명이 자가격리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공안 당국이 사람들 만나는 확진자들 단속을 세게 하고 있고요. 또 적발 사례를 공개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끊이질 않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룡장성 법원이 고의로 일부러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람에게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중국 형법 115조를 보면 전염병을 전파해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면 10년 이상 징역에서 사형까지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형에 처한다기보다는 경고를 주는 의미가 커 보입니다. 자, 그리고 홍콩에서도 어제 이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는데 거기도 분위기가 심각하겠네요. 홍콩의 오늘 오전 모습을 먼저 보실까요?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려 10,000명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홍콩은 현재 확진자가 18명이고요. 어젠 우한을 다녀온 39살 남성이 처음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17년 전 사스 당시 무려 299명이 숨진 경험이 있는 홍콩은 이번 사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중국 본토인의 왕래가 잦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맡고 있는 중국과의 접경을 전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부터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공항에서 따로 입국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검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1시 중국 상하이에서 온 승객들이 양손에 여권을 가득 든 한 남성을 줄줄이 따라옵니다. 승객들이 개별적으로 이탈하지 않게 검역 당국이 승객들의 여권을 모두 걷어들인 겁니다. 검역 당국 직원은 중국발 비행기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승객들이 내리면 다른 비행기 탑승객과 섞이지 않도록 이동시켰습니다. 통로 곳곳에도 이정표가 설치돼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전용 검역대로 유도합니다. I think now this situation, Korean people must check Chinese carefully. 검역대에서 체온을 재고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탑승객은 곧바로 본인이 적어낸 국내 연락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예, 그 형분 되시나요? 그 본인 확인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인천공항으론 중국발 비행기 79편, 승객 9,300여 명이 입국했는데 군경 300명 등 검역에 투입된 인원만 600명이 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중국 후베이성을 간 적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틀째 입국 거부자는 없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국내 확진 환자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퇴원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입원 환자, 그러니까 중국 우한을 다녀왔었던 50대 남성이 오늘 격리 치료를 받은 지 거의 2주 만에 증상이 다 사라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성진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궁금한 점은 의학 전문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22일 귀국한 뒤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입원 환자가 오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격리 치료 13일 만입니다. 증상 소실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음성 기준을 충족해서 격리 해지 및 퇴원 결정을 하고 금일 퇴원하였습니다. 치료 초기 인후통 증상과 폐렴 증세를 보이던 입원 환자는 이번 3일째부터 항바이러스 약물을 투여받아 왔습니다. 흉부 엑스레이상 폐렴이 호전되는 게 보였고 매일 실시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번 5일째인 지난달 28일부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7일째부턴 기침 등 모든 증상이 사라지면서 완치 퇴원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국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35살 중국인 여성도 그제부터 발열 등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내일이라도 완치 판정이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요. 저는 월화도 음성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고 예정대로 그렇게 되면 저희는 목요일쯤 격리 해제를 할. 두 환자 모두 과거 사스 메르스 사태 때도 사용됐던 항바이러스 약물을 투여받으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국내 의료진은 신종 코로나 중앙 임상 TF를 구성해 환자 정보와 치료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조동찬 기자,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이제 보건당국이 확진자 1명 더 나왔다는 발표를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 19번 환자에 대해서 좀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19번 환자 아까 한세연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제 17번 환자 같은 직원, 같은 싱가포르 학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현재 증상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 증상이 없다고 저희 취재됐고요. 근데 문제가 동선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걸로 보면 2월 1일 저녁에 강남의 한 뷔페시설, 지금 저희가 확인되는 건 르메르디앙이라는 식당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녁 식사를 한 걸로 돼 있고요. 또 김포에 있는 한 아울렛을 방문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게 2월 1일 저녁 그 하루의 동선인데 나중에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추가로 발표하겠지만 어쨌든 이번 새로운 환자의 동선에 따라서 또 많은 접촉자가 확인될 거고 또 많은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 건 증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감염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보건당국 공식 발표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또 이제 방금 처음으로 이제 퇴원 환자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뭐 물론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실 이게 뭐 전에 없던 바이러스라서 혹시 퇴원한 뒤에 다시 좀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던데요. 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소변으로 감염된 사례가 있느냐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대소변 전염 가능성 크게 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퇴원한 입원 환자 그리고 내일 퇴원할 것으로 여겨진 입원 환자 가래만 검사한 게 아니라요. 네. 혈액, 소변, 대변까지 검사했고 바이러스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냐?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건당국이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추적 관찰한다고 했으니까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치의가 환자들한테 에이즈 치료제를 썼다고 오늘 하던데 그럼 그 효과가 확인이 된 건가요? 네, 오늘 의료진도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에이즈 치료제 사용하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주치의에 따라 에이즈 치료제를 쓰지 않는 확진 환자도 있으니까요. 에이즈 치료제가 낫게 한 게 아니라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약을 써서 환자가 스스로 회복하는 걸 도왔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백신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던데 뭐 얼마만큼 좀 기대할 만한 건가요? 네, 바이러스를 획득하면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분명 유리한데 네. 하지만 당장 백신을 만드는 건 어렵다는 게 국제백신연구소의 입장입니다. 사스, 메르스 백신도 아직 없으니까요. 네. 오히려 치료제를 찾는 게 더 빠를 수 있는데 빠르면 몇 개월 내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연구팀이 인공지능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해서 적절한 약물 후보군을 찾았다고 국제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일부터 서울시 성북구와 또 중랑구에 있는 일부 유치원 또 학교들이 문을 닫습니다. 확진 환자가 갔던 곳 근처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또 정부는 대학교에는 다음 달 개강을 조금 늦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휴업 명령이 내려진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5번 환자가 다녀간 성신여대 CGV 입구점과 직선 거리로 431m에 위치해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 조금 더 빨랐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5번 환자의 이동 경로에 포함된 성북구와 중랑구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42개 교에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확진자가 이동한 경로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반경 1km, 반경 1km 내. 그동안 학교 자체 판단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휴업 기간은 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잠복기 14일을 고려해 내일부터 오는 13일까지 8일 동안입니다. 다음 달 개강을 앞둔 대학가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교육부는 오늘 개강 연기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3월 신학기 개강 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미 적지 않은 대학들이 개강을 1주에서 2주 정도 연기했고 졸업식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식 행사는 취소되고 가온이랑 그 학사모만 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겐 2주간 자가격리하라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계속 집에 있으면 답답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 2주 동안 계속 중국에 집에만 있고 밖에 안 나가서 적응됐어요. 교육부는 방역 물품 구매와 온라인 강의 제작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자, 이렇게 예정된 학사 일정이 바뀌면서 학교와 학생 모두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원래 지금이 꽃시장에서는 1년 중에 가장 대목입니다. 꽃 선물을 많이 하는 졸업식, 또 입학식이 2월에 몰려있기 때문인데 그런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꽃집은 물론 대학가 음식점에서도 요즘 손님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먼저 전현남 기자입니다. 예년 같으면 졸업식과 신입생 환영 행사 등으로 활기가 넘칠 서울의 대학가.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을 속속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개강을 연기한다는 소식에 대학가 상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건 영세꽃집과 식당들. 졸업식, 입학식 매출이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못하니까 작년 대비 한 50% 예약이 하루 10건 정도 들어온다면 지금은
3-4건 정도.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열어놓고 쉰다 생각할 정도로 그냥 전기세만 낸다 이 정도 느낌. 졸업과 입학은 물론 밸런타인데이 등 선물 수요가 많은 2월인데 대목 시즌을 다 날리게 됐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바렌타인, 뭐 또 화이트, 또 신학기, 또 어버이날 뭐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손님들 자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손님이 반토막 이상 줄자 자구책으로 체온 감지기까지 비치해놓고 안간 힘을 써봅니다. 단체 회식을 이제 앞으로 줄여라. 사람이 많은 곳에 좀 자제해라라는 그런 지령이 내려오나 봐요. 한 70% 정도 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나마 떨어지는 손님들도 좀 지키기 위해서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대학로 공연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번 주만 해도 지금 금요일 공연 자체가 아예 취소되기도 했고 많이 들어가면 240명까지는 들어가는데 지금 앞에 공연만 해도 지금 20명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신종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는 한 우리 경제 모세혈관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자, 뭐 요즘 밖에 다녀보면 다 느끼시겠지만 평소 붐비던 곳도 많이 한산해졌고 그만큼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쓰는 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손님들 발길이 줄다 보니까 과거 사스나 또 메르스 때도 문 닫은 적이 없었던 주요 백화점들이 다음 주에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또 면세점도 단축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안서연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던 1층 명품 매장까지 썰렁합니다. 마스크를 쓴 직원들이 수시로 소독제로 손을 닦습니다. 코로나 기세가 꺾이지 않자 주요 백화점들이 사스나 메르스 때도 없었던 동시휴점을 결정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0일 전 점포가 문을 닫고 현대백화점은 압구정 본점과 지난 3일 휴점했던 미아점을 제외한 점포가 휴점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문을 닫고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하며 점포를 재정비하겠다는 겁니다. 1월에 3일을 쉬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거면 2월에는 휴점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례적으로 10일 날 이슈 관련해서 방역 작업을 한다. 강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매출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 주말 매출이 지난해 설 연휴 직후 첫 주말과 비교해 11% 감소했고 특히 본점의 매출은 30% 급락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문화센터도 줄줄이 강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강의는 안 하나요, 이번에? 2월달에 안에 해당돼요. 중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면세점들도 저녁 영업 종료 시간을 2-3시간 앞당겼습니다. 확진자 이동 경로로 확인돼 임시 휴업했던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제주점,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방역 소독을 마치고 모레부터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자, 국내에서 환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마스크 구하기는 갈수록 어렵습니다. 마스크가 꼭 필요한 병원에서도 이젠 원하는 만큼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량으로 외국으로 보내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흡기 환자들이 많이 찾는 이 이비인 후과병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방문객에게 입구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거든요.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다른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2차, 3차 감염자가 나오면서 중국에는 다녀온 이력은 없는데 중국에 다녀온 친지와 접촉한 사람들은 꽤 있으시거든요. 하루 200개 남짓 마스크를 쓰는데 현재 재고량으론 다음 주까지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도매상에 마스크 10,000개를 주문한 상태지만 아직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만장 구해달라고 하면 들어오는 양이 그만큼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도매상도 또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마스크 품귀 현상 속에 일선 병의원까지 마스크 구매난을 겪자 정부는 마스크 해외 반출에 대한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물품이 매점 매석 행위를 통하여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혹은 200만 원어치 넘게 수출할 때는 정식 통관 절차를 밟게 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비상인 상황에 중국의 한 기업이 감염 걱정 속에 귀국한 우리나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복귀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늦게 돌아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직원들은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가 된 기업은 TV용 LCD 패널을 생산하는 중국 업체 HKC입니다. 지난해부턴 한국이 앞서 있는 대형 OLED 패널 생산을 목표로 쓰촨성 면양시에 공장을 증설 중입니다. 여기 쓰일 설비 공급에 LG 같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우리 기업 10여 곳이 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HKC 측이 일부 국내 협력업체를 상대로 바이러스를 피해 귀국해 있는 한국인 직원들의 복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이제 가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마무리 지어달라는 겁니다. 사태가 확산되면서 이제 철수시킨 직원들도 많거든요. 공장을 짓고 있는 쓰촨성에선 그제 기준으로 231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가운데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HKC 측은 한국인 직원들의 복귀가 늦어지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표를 내겠다는 직원들 때문에 협력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축으로 오라는 얘기인데 근데 하여튼 못 간다, 가겠다 이런 얘기도 못 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제 검토하고 있다. 국내 협력업체들은 이런 상황을 중국 지방정부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해외에서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중국인, 나아가 동양인 전체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도 일상에서 이런 차별과 혐오를 겪고 있다는데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나가는 동양 여성을 비웃고 동양인을 촬영하며 바이러스라고 빈정댑니다. 뉴욕에선 흑인이 지하철역 안에서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감염됐다고 폭행합니다. 파리의 이 가게는 동양인 계산원 앞만 한산합니다. 신종 코로나 우려가 확산되면서 동양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들입니다. 일부 외신까지 황색 경계령, 신종 코로나는 중국산 등의 이미지와 메시지로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한 묶음으로 보면서 우리 교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제가 지나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소리를 지르고 낄낄거리면서 비웃고. 김 씨가 사는 베를린에서 중국인 폭행 사건까지 벌어지자 김 씨는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중국 여성분이 그런 인종차별적인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를 보고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돼서 이런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면서 예정된 해외여행을 취소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혐오나 배척이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증상이 있어도 그걸 숨기게 되고 유럽에 있는 동양인들은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고 쓴 해시태그 운동으로 이런 차별에 맞서고 있습니다. 감염 공포를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런 혐오 표현과 행동은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징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저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경찰이 이른바 하명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21차례에 걸쳐 보고했고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검찰은 1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청와대가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과정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는 2017년 9월 송철호 울산시장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건네고 수사를 청탁하면서 시작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한 달 뒤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첩보는 한 차례 가공돼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거쳐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으로 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그 뒤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이듬해인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청와대에 모두 18차례에 걸쳐 보고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보고를 받은 부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담당인 반부패 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등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청와대는 7월에 2차례, 12월에는 수사를 종결했다고 한 차례 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엔 하명 수사 혐의 외에도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 공약을 지원하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철회하려고 시도했다는 검찰 조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이 사건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선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관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이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다량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의 전화 통화나 대화, 회의 내용 등을 녹음한 파일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송철호 시장과 측근들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집하고 청와대와 경찰과 접촉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화 내용이 녹음된 시점도 송병기 울산부시장 업무 수첩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 걸로 파악돼 검찰은 신빙성이 높은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런 녹취 파일을 바탕으로 공소장에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대화 일시와 내용을 특정해 적시했습니다. 지난달 말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연 비공개 회의에서 객관적 물증이 확보된 만큼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도 이 녹취 파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녹취 파일들과 함께 경찰청 전산 서버 자료와 이메일 등을 증거 목록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이번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보내지 말라고 한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논란입니다. 잘못된 관행이라 그랬다는 게 추 장관의 반박이지만 법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지훈 기자입니다. 공소장 제출을 막은 이유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라는 게 추미애 법무장관의 주장입니다.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장 내용도 공개되는 만큼 법무부가 따로 국회에 자료를 보내는 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 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지시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처사란 비판을 받습니다. 헌법 61조와 국회법 128조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국회 증언감정법 4조는 국가기밀이 아니라면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건의 공소장은 제출해 오다가 하필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부터 공소장 제출을 막고 나섰는데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는 궁색한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이 처음 정착됐는데 보수 야당에선 이런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 침해를 위해 이런 지시 내렸다는 게 됩니다. 이것은 추 장관의 탄핵 찬성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2번 우롱하는 것입니다. 공적 영역의 사건에 대해 국회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한 것이라는 비판이 진보 보수 진영에서 모두 제기되는 셈입니다. SBS 권지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 전담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늘 공식 창당했는데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당에서 현역 의원 3명이 옮겨갔고 앞으로 몇 명 더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한국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미래한국당 창당대회. 미래한국당은 한마음 한몸으로 움직이면서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의를 위해서 손잡고 달려갈 것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축사가 끝나자 한 진보 성향 군소정당의 인사가 갑자기 단상에 오릅니다.
미래한국당 측이 제지하면서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불법 정당, 가짜 정당, 미래한국당 해산하십시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사선 한선교 의원이 대표로 추대됐습니다. 김성찬, 조훈현 의원까지 한국당에서 이적한 현역 의원 3명이 고위 당직을 나눠서 맡았습니다. 이들의 1차 목표는 현역 의원을 5명으로 늘리기. 선관위는 오는 15일을 기준으로 1분기 정당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의원 수가 5명 이상이면 경상보조금 최소 5억 5천만 원, 선거보조금 최소 22억 원을 받습니다.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27일 전까지 한국당 현역 의원들을 꾸준히 이적시켜 의원 수를 원내 3당으로 만들고 기호 3번을 받겠다는 게 2차 목표입니다. 미래한국당에서 비례 후보가 되려는 한국당 영입인재 일부도 이적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태생적 위헌 정당이라거나 정당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선관위는 내일 전체 회의에서 각 정당의 총선 비례 후보 공천이 어떻게 이뤄져야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볼 건지 논의합니다. 공천 과정이 비민주적이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비례정당의 행보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는 민주당 하원 의장의 손을 외면하고 또 민주당 하원 의장은 대통령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이 장면. 오늘 미국 의회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상원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인 펠로시 하원 의장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하원 본회의장.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3번째 국정연설을 위해 연단에 오릅니다. 민주당 소속 펠로시 하원 의장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외면합니다. 지난해 흔쾌히 악수에 응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머쓱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대선을 염두에 둔 듯 온통 자신의 치적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 years ago, we launched the Great American Comeback. Tonight, I stand before you to share the incredible results.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 재선을 외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마무리하는 순간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Thank you very much. 펠로시 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찢기 시작합니다. 보란 듯이 4차례에 나눠 찢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직격탄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미 상원의 표결은 내일 이루어지는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부결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한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첫 관문에선 38살의 신인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도시 시장 출신으로 성소수자인 피트 부티지지 후보입니다. 부통령 출신의 바이든 후보는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깜짝 선두에 나선 피트 부티지지 후보가 그의 동성 남편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next, this much is undeniable. That fact represents an astonishing victory for this campaign, this candidacy, and this vision that you all have been a part of. 첫 경선인 아이오와 예비선거에 71%가 개표된 가운데 부티지지 후보가 26.8%로 1위를 차지했고 샌더스, 워런 후보가 각각 25.2%, 18.4%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통령 출신 바이든 후보는 15.4%로 4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후보 중 가장 젊은 38살의 부티지지는 하버드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 29살에 인디애나주 소도시인 사우스밴드 시장에 당선됐고 2014년 시장 재직 중엔 휴직을 하고 입대해 아프간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탁월한 연설 능력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30대 성소수자로 기득권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부티지지 후보는 온건 중도 성향의 정책을 내세워
민주당 유권자들이 본선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젊은 얼굴을 찾던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표가 부티지지에게 몰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티지지가 오바마처럼 초반 돌풍을 이후 경선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찬바람 속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았는데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거리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양태빈 캐스터. 네, 저는 지금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이 춥죠? 네, 제가 바깥 날씨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틀 연속 이렇게 야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날씨는 어제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춥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요. 서울이 영하 7.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2점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벌써 제 두 손과 발은 꽁꽁 얼어붙었고요. 찬 공기가 그대로 닿는 얼굴도 시리다 못해 얼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이보다도 더 춥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옷장에서 있는 가장 두꺼운 옷을 걸치고 외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로 다시 한번 올겨울 최저를 기록하겠습니다. 그 밖에 대관령도 영하 21도, 파주 영하 15도, 대전 영하 10도로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그나마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 3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는데요.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계속해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갈수록 건조해지는 대기에 화재 사고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유난히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던 이번 겨울인지라 이번 기습 한파가 더욱더 버겁게 느껴집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